자, 이렇게 여러분들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잡았던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 신간회 배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신간회는 제가 다시 한번 썼는데요. 바로 이 자치론,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 있던 자치론을 기회주의로 공격하면서 이렇게 또 세를 또 확장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신간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어떤 민족운동,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신간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다양한 어떤 활동들이 있어요. 1920년대 특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대중운동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주도했던 그런 운동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운동입니다. 학생들이 주도했던 그런 운동인데 학생들이 주도했던 운동 중에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이 60만세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1926년도에 전개했던 운동인데 이 60만세 운동을 펼치게 됐던 그 계기는 뭐였냐면 여러분들 왜 3.1 운동은 어떤 사람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고종이죠. 근데 그 고종의 아들이 누구예요? 순종이죠. 융희 황제. 이 순종이 죽어요. 1926년도에. 그래서 바로 이 순종의 인산일, 순종의 인산일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그러면 3.1운동의 어떤 정신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전개된 게 바로 이 60만세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60만세 운동에서도 여러분들 이 사회주의가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1920년대는 이 사회주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건 이 60만세 운동 학생들이 주도했지만 일제가 왜 고종 인산일 때 한번 크게 당했잖아요. 3.1 운동, 그죠? 그래서 이 순종 인산일 때는요 아주 완전히 철벽 방어로 준비 세팅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런 어떤 그 노력들이 또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3년 뒤 1929년도에 전개가 됩니다.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뭐였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게 광주와 나주를 오고 가는 그런 통학 열차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데 여기에는 일본 학생도 조선 학생도 같이 타고 다닌 거야. 그런데 일본 학생들이 왜 조선 여학생들 보면 댕기머리 하잖아요. 그 댕기머리를 갖고 장난을 친 거야. 그러니까 또 이게 우리 조선의 남자들이 또 이 모습 보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이런 하면서 일본인 학생들과 나주역에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패싸움을 벌인 거예요. 자, 그런데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이들을 잡아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학생들은 아주 관대한 조치를 해주는데 조선 학생들은 굉장히 엄격한 조치를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건 바로 차별. 그렇죠. 정말 이 당시를 살고 있었던 학생들의 이 가슴에 맺혔던 건 뭐냐면 차별이에요. 식민지 학생으로 살아야 될 때 갖게 되는 그 차별. 이 차별이 다시 빵 하고 지금 터져버린 거죠.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배경입니다. 자, 이러면서 당시 학생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은 또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맹휴학이 전국적으로 쫙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정말 3.1 운동 이후 최대 민족 운동으로 확산이 되었던 운동. 이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전국적 동맹휴학. 이러면서 3.1 운동 이후 최대 민족 운동으로 확산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서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시험이 잘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60만세 운동을 할 때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는 했지만 여기에 민족주의 세력들이 도움을 줍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진영이 손을 잡았던 모습들이 얼핏 보였어요.
그게 앞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했던 신간회가 결성되었던 그런 배경 속에도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즉, 이 60만 세 운동은 여러분들, 60만 세 운동은 바로 이 신간회 결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신간회가 만들어졌고 그 앞에 있었던 뭐 조선 민흥회라든지 정우의 선언, 그다음에 북경 촉송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어떤 그 배경들이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배경만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60만 세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간회를 결성했다는 거예요. 자, 그 신간회가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을 때 바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다는 사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선후 관계를 잘 보시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60만 세 운동이 신간회 결성에 영향을 끼쳤고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후원했다는 사실, 요 선후 관계를 잘 보셔야 된다는, 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선후 관계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60만 세 운동에서 신간회 결성,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 후원.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반드시 기필코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학생운동 이 정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청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뭉쳐요. 대표적인 조직이 있다면 조선 청년 총동맹, 조선 청년 총동맹 과 같은 조직들이 1924년도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년운동도 있다. 소년운동도 있어요. 소년운동. 자, 이 소년운동을 좀 주도했던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 바로 천도교. 천도교는 여러분들 뭐가 바뀐 거라 그랬죠? 동학이 바뀐 겁니다. 동학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인내천이잖아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소년들, 자꾸 때리지 마라. 옛날엔 맨날 맞고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하고 어떤 그런 존재, 그 존재들도 하늘처럼 우리가 아끼자라고 하면서 어린이라는 이름도 이때 지어진 거예요. 이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도했던 게 이 천도교였고, 그 천도교 신자가 바로 이 방정환이에요. 소파 방정환. 이 방정환이 주도해서 바로 이 소년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때 나왔던 그 잡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어린이. 어린이라는 잡지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소년은 아닙니다. 소년이라는 잡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린이에요, 어린이.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여성운동도 있습니다. 여성운동. 자, 이 여성운동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우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우회. 근우회는 그 신간회 자매단체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근우회 특징 역시 마찬가지로 신간회 자매단체니까 좌우 합작. 좌우가 함께 손을 잡고 활동했던 그런 단체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운동 중에 꼭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형평운동이라는 겁니다. 자, 이 형평운동이 뭐냐면 형자가 뭐냐면 저울이에요, 저울. 저울이면 고기를 다는 저울이거든요. 그 고기를 써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백정. 그죠? 그래서 그 백정들이 고기를 달 때 쓰는 저울, 이 저울을 평평하게 하자라는 운동이 바로 형평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백정들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갑오개혁으로 지금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었는데 왜 계속 차별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면 놀림감이 되고 왜 학교 가면 차별받냐는 거예요. 갑오개혁으로 신분제 폐지인데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1894년 갑오개혁으로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식에서는 여전히 그게 남아있잖아요. 에이, 저런 천민, 저런 천한 것들. 이런 것들은 법적 소멸과 함께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일제강점기 와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형평운동이 전개되었던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진주. 진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이 진주에서 출발했던 거 기억나요? 바로 조선 후기 임술농민봉기 있잖아요. 임술농민봉기. 이것도 역시 진주와 또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죠? 임진왜란 때 또 이 적장을 탁 촉성루에서 탁 했다고 이야기 전해지는 논계 또 진주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적 중첩성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운동들이 많죠. 예, 정말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는 그 열려있는 틈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정말 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일제가 정말 간담을 서늘케,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만들었던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의열투쟁인데요. 예, 바로 1920년대. 정말 대단하죠. 이 의열단이라는 조직. 당시 이 청춘들, 젊음들, 그 청춘들이 3.1운동 이후에 나도 이 조국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정말 누구나 다 여기 들어가고 싶었던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열단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1920년대 청춘들의 BT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T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열단, 이 대단, 정말 너무나도 그냥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이 의열단은 여러분들 1919년도에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3.1운동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920년대 주로 활동했던 그런 조직인데 이 의열단 활동의 지침서라고 할까요? 이 지침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조선혁명선언. 이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의열단의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선혁명선언을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네,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신채호. 신채호? 독사신론? 그 인물? 네,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조파 신채호? 네, 맞습니다. 신채호. 여기서 이 조선혁명선언에서 어떻게 혁명할 것이냐? 그건 바로 폭력에 의해서 타도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줍니다. 자, 이 폭력에 의한 방법으로 일제를 타도하자 이렇게 주장하니까 진짜 폭력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 의열단 단장이 누구였냐면요. 이 의열단 단장은 바로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의열단 단장 김원봉. 이 단원들의 활동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김익상. 이 김익상은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에 이 폭탄을 던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전설이에요, 여러분. 전설. 왜냐면 총독부에 폭탄 딱 던져요. 2층입니다. 2층 딱 던진 다음에 탁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이 헌병들이 놀랬을 거 아니야. 투투투투투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갈 때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김익상이야. 탁 내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딱 헌병들한테 뭐야. 2층은 굉장히 위험하니 조심하시오. 하하하 하고 내려가면서 사라졌어. 야, 이분 뭐야? 이분 뭐 대단. 그리고 어디서 등장한지 알아요? 그리고 나서는 저쪽 상하이에서 또 폭탄 들고 등장하십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김익상 이분. 또 있어요, 여러분들. 네, 이번엔 또 김상옥. 이분도 진짜. 이번엔 이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에 폭탄 빡 던졌던 그분이죠. 여러분들 김상옥. 이분 여러분들 조선 최고의 총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김상옥을 잡기 위해서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몇 명이 동원됐냐면 일본 경찰 1000명이 동원됩니다. 1대 1000! 1대 1000의 시가전을 벌였던 인물이 바로 이 김상옥. 전설이죠, 전설. 그죠? 이런 인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나석주. 나석주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 동척 그리고 식사는행에 폭탄을 투척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김지섭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번은 일본 황궁에 폭탄을 던졌던 그런 인물. 어쨌건 이 의열단원들 정말 청춘을 바치면서 살아왔던 그런 분들이세요. 일본으로서는 진짜 너무 두려웠던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 김원봉한테 붙었던 현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당시 일제강점기 그들이 이야기했던 소위 불량선인들, 네, 독립운동가들이죠.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 가장 많은 현상금이 붙었던 인물이 바로 김원봉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320억. 어마어마하죠. 그런 인물이 바로 이 김원봉입니다. 네. 근데 이 김원봉이 이제 이렇게 의열단 투쟁을 이끌다가 이제 고민이 됐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한 명 한 명 죽여나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세상을 바꾸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좀 더 개별적 투쟁이 아니라 조직화된 투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의열단원 김원봉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 황푸군관학교에 입교를 하기도 됩니다. 황푸군관학교. 네, 황푸군관학교. 이 황푸군관학교에 입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또 보여요. 25년도부터. 이 황푸군관학교는 어떤 곳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그 육사라고 보시면 돼요. 육군사관학교. 여기 이 김원봉이 여기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들 이 중국 고위 인사들, 장개석을 포함한 이 고위 인사들과 아주 인맥이 잘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에서 굉장히 김원봉을 많이 후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1930년대 가시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건 1920년대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진짜가 바로 이 의열단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